현재 시간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표준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네요. 그 전날에는 좀 환호하는 모습이었다가 또 간밤에는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다라는 이유가 나오면서 또 많이 떨어졌고 나스닥이 전일 상승률을 다 반납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연휴 때 같았으면 어제 이제 시장에 제일 컸던 모멘텀은 ISM 제조업 지수 같았습니다. 그렇죠. 예. 연휴 때 같았으면 뭐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금리나 해주겠네라고 하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가 뉴욕 증시, 뭐 글로벌 증시 수년 동안 지배해왔던 bad is good 뭐 이런 논리가 어제는 안 통했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그러나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6%, 7%, 뭐 10% 가깝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네. 지금 뭔가 시장은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밤잠도 설치시겠는데 열대야까지 겹치고 네네. 올림픽까지 있어서 그나마 올림픽 없었으면 얼마나 우리 지금 힘들까 싶네요. 올림픽 네. 보고 있으면 그래도 감동이 있죠. 그렇죠. 어제는 또 우리 신유빈 선수 때문에 저 진짜 울컥했습니다. 네, 여자 탁구 단식. 예. 그거는 뭐 드라마를 찍어도 그렇게 찍으면 진짜 욕 먹을 건데. 그러게요. 자 오늘 또 우리 한 달 만에 뵙는 우리 또 분이 계시죠.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 의원님. 우리 굿모닝 마켓에 우리 도전 캐스터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9월 금리 인하도 늦었나? 그래, 우리 문 의원께서 그러니 7월 금리 인하 가능성과 그 어떤 일종의 당위성까지도 설명을 하셨다가 지금 이제 보면은 자 6월과 7월에 이제 이어서 이제 저희들 뭐 두 번째 오늘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머니쇼 이렇게 매일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분들이라면 아마 문 의원님 나오신다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됐나 싶으실 텐데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은 먹고 있는데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거 한 게 문남중 의원께서 이렇게 주장하셨던 그게 배팅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지나고 보면서 시장 흐름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게 저는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정권맨의 마케팅 차원이 아니고 뭐 시장 부풀리기 차원이 아니고 나름의 어떤 충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 의원님께서 그렇죠. 금리 인하를 갖다 해야 된다 쪽으로 주장하셨잖아. 네. 예, 그것과 지금 이번에 FOMC까지 엮어서 한번 좀 풀고 시장 흐름 보죠. 사실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늦었다. 때문에 최대한 좀 6월 아니면 7월달 인하하는 게 아마 연준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더들리, 그랬죠. 형제 그리고 이제 샴의 법칙을 만드신 창시자 역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경기 둔화를 넘어서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단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책무 중에 특성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쌈의 법칙을 꼭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지표를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세요. 6월달 기준으로 이제 0.43%포인트, 그러니까 임계치가 0.5% 포인트라고 하면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결국 최근 이제 실업률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3개월 연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표가 0.5% 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거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던 구간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은 연준이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2년물이 튀어서 사실 수급 요인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의미는 거의 없었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제 가장 이제 정확하게 그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지표가 쌈의 법칙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 지표를 가지고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어제 ISM 제조업 지표 나오고 오늘 밤에 고용 지표 나오는 거죠. 네. 7월 고용 지표. 지금 이게 실업률이 지금 우리 4.1% 수준입니다만 이 근방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이게 이른바 그 쌈의 법칙이
이제 적용되나요, 그러면? 아마 8월 정도 되면 임계치에 부합할 걸로 좀 8월 보고 있기 정도 때문에 되면은. 네, 결국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싸움의 법칙은 시사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쌈의 법칙고 내용을 한번 설명하시죠. 네. 싸움의 법칙은 그 실업률이 있으면 최근 3개월 평균 값과 1년 동안의 실업률이 가장 낮은 값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 갭 차이가 0.5%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이제 시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표가 최근에 이제 6월 기준으로 네. 0.4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거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제가 좀 다르게 보는 부분들은 연준은 지금 물가는 이미 물가 안정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노동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 주거비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세입자 임대료 지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게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당되는 항목에 반영되는 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가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가만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이미 했어도 되는 상황이고 뭐 노동시장에 대한 언급들이 최근 높아지긴 하는데 노동시장 분명히 냉각되고 있다라는 것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노동시장을 판별을 할 때 공급과 수요를 놓고 판별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민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미국 노동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고요. 노동 수요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팬데믹 이전보다는 그 수요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급 불균형 개선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사실 연준이 노동시장을 언급하면서 9월 달까지 금리 인하를 늦춘다?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좀 이해는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은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단 시점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파월 연준 의장은 분명히 또 금리 인하를 제때 못했다는 또 실기 논란에 빠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 이번 달 두 번 와서 커피를 쌌지만 아마 내년 상반기 때 이게 언론에서 이제 불거지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때는 제가 한 번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네요. 네네. 네. 그럼 지금 경기 침체 우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기 침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아직 싸움의 법칙이 임계치에 도달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임박했다 들어갔다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올해 그 연준이 7월달에 금리 인하를 안 했던 가장 큰 명분은 올해 발표됐던 2분기 GDP가 전분기 연율로 2.8%가 나왔거든요. 올해 1분기가 1.4였기 때문에 우선은 이 GDP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여지는 없다라고 그렇게 좀 판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발표되는 GDP는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낮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9월 FMC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명분을 작용할 여지는 있는데 제가 투자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6월, 7월 FMC를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한 번도 9월달 금리 인하한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9월달 거의 그렇죠. 인하할 걸로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잘못된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ISM 7월 제조업 지수는 4개월 연속 이축 국면에 들어가기 네. 때문에 이 지표만 보면 사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명분을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되는 7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오히려 또 수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또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발표되고 있는 ISM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수를 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섣불리 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지금 보니까 지금 아마존은 1.6% 어제 떨어졌는데 네. 지금 이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한 5.8% 정도 밀리고 있고 인텔 지금 5.5% 급락이었는데 어제 시간에서 지금 20% 더 떨어지고 있고 스냅도 마찬가지네요. 장막이 미국에 한 20% 가까이 빠지는데 이거 뭔 일이 뭐가 지금 미국 장이 어디가 이렇게 고장이 났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ISM 제조업 지수만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어떻게 보면 많았어요. 건설업 지출도 안 좋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살피는 그것도 안 좋았고 해서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도 뭐 충분히 갑자기 커질 만했고
또 중동 관련한 소식도 좀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 위축에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문 의원님? 사실 갑작스럽게 미국 경기 네. 침체라는 부분이 갑자기 이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네. 저 또한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있긴 있는데 네. 일단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물가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9월달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분명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 둔화는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기보다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명분 정도로 작용할 여지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경기 침체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 정도로 좀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 최근 들어서 뭐 변동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고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내에서 등락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분기 미국의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나타난 것처럼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감안한다고 하면 주가 흔들림을 비중 확대 기회로 좀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이 부분조차도 앞으로 좀 주가를 좋게 보는데 좀 약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상당히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바탕에는 강한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배당 같은 주주 환원을 높이면서 주가 상승을 좀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향후 배당과 같은 주주 환원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바탕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까지 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놓고 봤을 때 경기, 이익이란 부분들이 판별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더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지표 자체가 좀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9월달 빅스텝 가능성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횟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저도 고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사실 7월 금리 인하를 감안하면 올해 2번 정도에서 50bp 정도 인하하고요. 내년에는 해리스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100bp 정도 인하,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125bp 정도 인하를 좀 염두에 뒀었는데 일단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그 이후 FOMC 일정이 11월, 12월이에요. 근데 11월 달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1월에는 연준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뭐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2번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9월 달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결국 6월 FOMC 때 보면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연준이 올해 1회 정도 25pp 인하한다고 그렇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저는 이제 5월 소비자 물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 그동안은 이제 수정 경제 전망 테이블을 가지고 전망을 했다가 이번만큼은 배제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6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제시한 올해 1회 인하 이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1회 정도만 우선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저 자막 한번 보시죠. 검정 조건 충족 시. 그러니 데이터가 일단 조건을 맞아야 되고 이르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 자 이걸로 갖고 이제 거의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확실한 시그널을 줬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걸 갖다가 금리 인하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보니 이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거는 증시로서는 반가울 것도 없고 오히려 걱정만 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금리 내리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지표 나쁘고 실적 나쁘면은 금리 내려주겠네 좀 일찍 하는 그 논리라도 갖다 붙일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저기다가 우리 문 의원님 저기 커피 한 잔 그냥 얻어 드시게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저 9월에 못 내린다 한번 볼게요. 저 연준이나 파월 저 9월에 못 내린다. 안 내린다가 아니고 못 내린다에 저는 한번 걸겠습니다. 커피.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9월달... 커피부터 걸고 하시죠. 9월에 내린다? 연준이? 제가요? 예. 9월에는 내린다? 내려야죠.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지금도 늦었는데 9월 달조차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 때 미국은 소비 절벽이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도 9월 달에는 인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얘기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금 적기를 늦췄다고 얘기해드린 이유가 9월 FMC 이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지금처럼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둔화되고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그리고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수축 국면에 있고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들이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버리면요. 연준 입장에서는 또다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연내 못할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 지표,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을 저처럼 이제 7월 달에 무조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일관성 있게 떨어지지 않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금리 인하를 하네 안 하네 연준 쳐다보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시장이 된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벌써 눈치 싸움이 된 거예요. 도대체 이 뭐 엔비디아 같은 게 나스닥 지수 같은 게 하루에 지수가 3%대로 왔다 갔다 하고 니케이만 하더라도 도대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는 화요일 날은 수요일이었죠. 뭔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저점 대비 1000포인트나 올랐다가 그 다음 날인 어제는 바로 그냥 또 장중에 1000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하루 전 그게 뭐였나 싶을 정도의 그런 흐름이 나온 거는 지금은 아마 그거 같습니다. 지금 포지션 들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눈치 보기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나 못 사면 어떡하나 싶다가 야 이건 이번에 나만 늦게 빠져나가면 이건 나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싶은 거. 혹시 벌써 그 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이 7월 하반월 때 상당히 많았었죠. 7월 하반월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빅테크 위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저는 근데 이 추세를 논할 때 이 미국 증시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팬데믹 이후에 가장 관건은 물가였고 물가가 일정 임계치를 떨어지기 시작을 한 이후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 증시의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우선적으로 얘기해드리는 거는 PC를 기준으로 6% 언더에서 전년 동월 대비 움직임을 계속 보인다고 하면 미국 증시는 상승 국면에서 놓여 있을 확률이 높다는 부분들을 지난 2022년도에 좀 확인해 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PC가 6%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항상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실질 적립금리가 실질 정책금리를 하회하고 있는 흐름들 자체가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둘 여건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연준은 그걸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중앙은행은 사실 시장의 의견에 뒤쫓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시장보다는 앞서서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CME 패드워치 툴을 통해서 오히려 시장이 먼저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연준은 뒤따라가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역시 나중에 분명히 거론되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 지금 SK하이닉스 호가는 물론 이제 허수일 것 같아요. 호가 상황으로는 지금 29%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허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쓸 29% 급등? 아니 하락. 하락? 네, 근데 이건 이제 허수니까. 허수겠죠. 예, 29% 하한가란 얘기예요, 저게? 이건 누가 이제 이 가격에서 사겠다가 이제 걸어놓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거 그렇죠. 허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이제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빅테크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가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지금 추세가 바뀌지 않을 걸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결국 그동안 이제 올해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길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올해 특징을 놓고 본다고 하면 호재를 차익 실현 빌미로 좀 삼으면서 물량이 쏟아지는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 흔들림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되돌려 놓고 본다고 하면 다시금 상승 추세에서 수렴하는 것들을 항상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동안 산 정상을 향해서 계속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숨을 좀 고르고 다시금 좀
올라가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분들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앞서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도체 업황이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오픈 AI가 챗 GPT 안정화 베타 버전을 출시한 이후로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4분기 때 반도체 업황이 상승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4년 주기로 순환이 되는데 보통 상승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 3분기 연장된다고 하면 내년 4분기 정도까지는 사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상승 국면에 놓여 있을 여지가 높다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존 제품의 HBM 탑재량은 80GB였는데 새로운 플랫폼을 단 신제품은 192GB로 2년 만에 2.4배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HBM 탑재량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실적이 앞으로도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문 의원님의 이제 논리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또 이제 재반론을 하실런지. 그동안에 우리가 꽤나 익숙했던 한 1, 2년 동안에 미국채 수익률 올라. 그러면은 달러도 강해져. 뭐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이 빠졌고 반대의 경우 미국채 금리가 내렸다 증시 올랐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살짝 그 bad is good에서 bad is bad로 바뀌면서 또 달라진 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였다 하회할 정도로 계속해서 미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증시는 시장 금리 하락했다가 좋아하지 않고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달러가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 은근히 달러가 금리가 빠지고 있는 와중에 달러가 은근히 강해지고 있는 와중에 달러보다 더 강한 게 일본 엔화하고 스위스 프랑입니다. 가장 시장에서 안전 통화라고 여기는 두 개가. 그리고 뭐 중동에서 무슨 뭐 곧 3차 대전 벌어질 것 같은 뉴스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빠져요. 경기 측면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수요 측면에서 그런가 본데. 그런데 저기 유가는 빠지는데 금은 또 올라요. 달러 강해지면서 뭐 원자재 빠졌다 해도 되겠는데 금은 오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코인이 맥을 못 춥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띄우는데도 뭐 이렇게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가 이거 지금 그동안에 시장에 공식 비슷한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들을 놓고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 사실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만약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시사점을 높이려고 하는 그 흐름을 좀 확인하시려고 하면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게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다시금 역전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다시금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원래 기능대로 돌아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제 10년물 금리의 동향들은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전일 증시에서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에 대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좀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 강세 그리고 엔화 강세, 스위스 프랑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달러 강세는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좀 잠깐 반짝하다가 최근에 이제 해리슨 후보가 미국 현지 내에서 거의 당선 확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가 지금 증시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앞으로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일본 중앙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중앙은행은 2022년 12월 이후 YCC 상단을 수정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밟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엔화 강세, 증시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그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 확대로 인해서 1년이 넘게 착시 효과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엔화 강세가 4월 달 이후부터 두드러지고 있고 일본 증시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실은 정상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MC가 9월 달 금리 인하를 하기 이전까지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고 달러 강세나 달러 약세의 흐름을 연동지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BOJ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BOJ가 엔화 이 금리를 인상했던 그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그동안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가계 실질 가계 소득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주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 일본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본 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이 가능할 걸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소비 지출을 늘리려고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연내 한 번 정도는 더 금리 인상을 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강세보다는 엔화 약세로 좀 흘러갈 여지가 있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일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네네. 예. 자, 지금 시간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736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6%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00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2,300원. SK하이닉스가 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7,7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26,000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2만 원. 현대차가 1.3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5만 원이고요. 기아도 1.4%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1만 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2.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2,900원이고요.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KB금융 0.6% 하락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87,700원, 신한지주 2.4%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59,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호가에서는 이제 어제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할 걸로 보여집니다. 2% 넘게 떨어질 걸로 보이고 예상 체결가는 17만 9,600원. 알테오젠도 2.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1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2% 약세가 예상됩니다. HLB 0.6%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82,200원, 삼천당제약 1.4% 약세가 예상되네요. 셀트리온제약 오늘 3%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9,000원이고요. 엔캠도 1.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1,000원. 이 가운데 휴젤은 1% 상승 예상되네요. 호가는 25만 원이고 리가캠바이오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5,600원. 클래시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오늘 양시장이 지금 보니까 좀 많이 떨어질 걸로 보이고 코스닥은 800선을 하회할 걸로 보이는데 또 이렇게 되면 또 저가 매수세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인 것 같네요. 예. 예. 그러니 단타나하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지금 정민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시장의 중장기적인 어떤 변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보다도 전일 대비 이 정도 빠져주면 또 저가 매수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게 우리가 벌써 이런 장에 길들여진 겁니다. 우리 장은 그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좀 밀리면 사고 좀 올라주면 하루이나 이틀 만에 아니면 오전 중이라도 올라주면 털고 나오는 이 짤짤입니다. 짤짤이 판에서 벗어나질 못하네요. 아쉽습니다. 뭔가 이렇게 남들은 뭐라도 한번 시세라도 추세라도 한번 만들고 지금 이제 조정 국면과 망가하는데 우리는 한 것도 없이 이렇게 휘둘리고 있으니까요. 이걸 갖다가 시황이라고 만들고 해설을 하려고 하는 저희도 그렇고 그리고 좀 리포트 좀 내지 마시고요. 어디요? 무슨 한미반도체 지금이라도 사야 하네 어쩌네 이거 딱 나온 날부터 꺾이는 거 보세요. 근데 사실 또 이게 꼭 단기로만 볼 거는 아닌 게 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나고 보면은 또 그때가 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죠. 그러니 제 얘기는 너무 시류에 편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꼭 오르고 있는 것들 들고 와서 추천하거든요.
그리고 빠지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왜 아직도 들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의 지금 이 정권 이쪽 통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의 어떤 방식인데 좀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올라가고 있을 때 이제 좀 조심합시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빠지고 있을 때는 이것들 견딜 수 있게끔 좀 아니면 진입 시점을 노리게 하는 그게 좋겠는데 오늘은 또 여기저기서 얼마나 또 죽는 소리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 시장은 진짜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이게 뭐죠? 2,800도 못 찍고 진짜 참. 근데 국내 증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그렇게 또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시장 흐름이 중요하지가 않죠. 왜냐면은 도깨비 종목별로 잡기니까. 이 완전 뭐 종목별로 두더지 변동성이 잡기니까.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오늘은 어느 테마가 뛸까요? 이 와중에도 아마 테마 하나 나올 겁니다. 그거는 도저히 뭐 미리 잡을 수가 없네요. 제가 너무 흥분하나요, 문이었네요. 참 보고 있자면 그래요. 누가 나 오늘 갈 테마나 하나 알려주면 내가 선생님 하면서 모시겠대. 보통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이제 테마주들이 좀 기승을 부리니까 네. 그런 현상이 있죠. 아휴. 예. 근데 분명히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략 잘 세우면 또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도 나오면서 리포트에 괜찮다고 하고 나와서 앵커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뜨끔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저격을 해버리셨군요, 소장님이. 뭐가 괜찮다는 시장이 괜찮다. 네, 저는 뭐 떨어져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이 상승 추세가 바뀌진 않을 거로 좀 보고 네.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뜨끔했습니다. 근데 아까 저한테 예.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 금 관련돼서 하나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2018년도 3월 이후로 이제 금 가격이 계속 올라오는 상승 국면에 놓여 있는데 사실 실질금리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변수와 이 금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맞아진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금리와 미국 달러화는 사실 금 가격하고 역이관계가 있는데 이번 강세 국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실질금리가 오르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도 금 가격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금 가격은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동안 떨어졌는데 금 가격은 또 올라가는 국면이 나타났었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금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그 바탕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진영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뭐 트럼프 얼마 전까지 재집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동안은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고 하면 이제 그게 금 가격이 반영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올해 온스당 2,500에서 2,700 그리고 내년에는 온스당 3,000 정도까지 보는 데도 있기 때문에 금 가격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뭐 실질금리나 달러와의 관계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금 가격을 좀 전망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 대선 11월 지금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참 저희가 뭐 수혜주 또 아니면 뭐 피해주 아니면 공통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제가 이것도 하나 얘기해드리면 좋을 네네. 것 같거든요. 투자자분들께. 그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진 않습니다.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누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 올해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많이 차지하는 레드 웨이브를 달성하게 되면 트럼프는 당선됐을 때 본인의 정책들을 가감하게 추진할 수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그 확률이 많이 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는 과거 일기 행정부일 때 감세, 재정 지출 확대, 네. 저금리를 상당히 유도를 했던 사람이라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는 행정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감세, 정부 지출 확대를 강조하려고 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저금리 통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무역 적자를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무역 적자 폭을 좀 줄이는데 효과를 주려고 하면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물가 금리 올라가지 않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일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이 트럼프가 이런 조사상 뭐 앞서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좀 시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에서는 지금 해리슨 후보가 트럼프보다 빠르게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제약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어떤 미국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까? 저는 뭐 마리화나 합법화 시키겠다는 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거하고요. 이 네. 낙태법을 지지하기 낙태 쪽.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이제 해리슨을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 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행정부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대선 후보만 바뀌었을 뿐이지 기존 행정부의 정책은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전일 미국 증시 하락할 때 매그니피센트 종목들도 일부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긴 했지만 결국 현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 산업으로서 AI 반도체를 육성하는 대표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때 담아놓으시면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또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도는 말 중에 밈통령이 있더라고요. 아마 해리스 현상을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무 존재감 없었고 뭘 하는지도 몰랐던 여자가 갑자기 무슨 정상적인 전당대회나 이런 후보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됐는데 사람들은 열광하는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막 띄우고 하다 보니까 밈통령이란 말도 나오더라고요. 난 저분이 뭘 하겠다는 건지는 도저히 뭐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8월 2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도 1% 넘게 떨어졌고 나스닥도 전일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낸 상황이고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용 시장이 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제조업 지표까지 안 좋게 나왔다는 측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소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2% 하락이네요. 2,719포인트, 코스닥 1.8% 떨어집니다. 798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800선을 하회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내림세입니다. 81,0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5% 떨어집니다. 183,5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2.7% 약세입니다. 32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하락이네요. 913,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 떨어집니다. 63,500원. 현대차가 3% 약세입니다. 245,000원이고요. 기아도 1.9% 떨어집니다. 109,900원. 셀트리온 0.5% 하락합니다. 199,000원이고요. KB금융 3% 약세입니다. 85,300원. 신한지주도 2.4% 넘게 떨어집니다. 59,200원.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전 종목이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특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이라든지 현대차 쪽 이쪽 섹터 주로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이런 대표적인 섹터 종목들이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6% 떨어집니다. 186,600원이고요. 지금 에코프로가 2% 약세입니다. 지금 앞장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2%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알테오젠도 2% 하락합니다. 312,500원. 그리고 HLB 0.9% 떨어집니다. 82,000원. 삼천당제약도 1.4% 하락으로 17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3% 약세네요. 89,100원. 그리고 엔캠 2% 떨어집니다. 184,0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도 1.5% 하락하면서 지금 87,200원. 휴젤 2.4% 떨어집니다. 245,500원이고 클래시스도 1.2% 하락합니다. 46,500원.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전 종목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인지 섹터별로 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글쎄요, 상승 섹터는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지금 석유 관련주들의 일부 종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좀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고, 해운주 내에서 이제 흥하해운이 좀 7%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섹터별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종목 장세입니다. 흥하해운이 7%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흥구석유도 3% 올라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일부 또 제약바이오 쪽, 뭐 진단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 수젠텍이 20% 급등합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11%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종목 장세입니다. 석유 쪽에서는 흥구석유, 한국석유만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아니면 진단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수젠텍, 뭐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256억 원, 297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 투자자 55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삽니다. 각각 122억 원, 그리고 기관은 109억 원 순매수고, 개인 투자자는 20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달러 환율은 10원 30전 하락한 1366원 20전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게 시장하고 환율하고 연관성도 없어 보이고. 지금 네. 어제 예. 우리 요즘 환율이 이게 예. 세 개를 체크해야 되니까 예. 우리 3시 반에 서울 외환시장 종가하고 예. 우리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또 저거 연장된 환율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우리 뭐 새벽까지 이어지는 NDF 시세가 있고 한데, 어제 서울에서 66원 20전, 1366원 20전 종가였는데 지금 오늘 개장가가 72원. 그러면 이게 또 전일 대비 6원이나 높게 지금 73원 다시 올라가네요. 네, 올라가는 거죠. 예, 올라가요. 5원 70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식은 미국만큼 빠지고 있고, 금리도 미국만큼 빠지고 있는데 환율은 미국보다 더 올라버렸네요. 미국 장보다도. 니케이가 예. 니케이가 오늘 또 3% 빠지네요. 갭다운으로 하면서. 어제 도요다가 8% 넘게 빠지고 했는데, 이거 이거 또 호들갑을 떠는 건가 뭔지는 몰라도, 이건 뭐 왜 이렇게 갑자기 문희님 뭐 어디 빵꾸 났습니까? 보트에 왜 이러죠 이거?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엔화랑 일본 증시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다. 결국 그 해당되는 국가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너무 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12월부터 BOJ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사실 엔화 약세, 일본 증시 상승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었는데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줄 알고라는 게 좀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올해 4월 이후로 사실 연준은 금리 인하도 단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저렇게 움직인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뭐 ECB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중국 인민은행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은 약간 한라인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한라인, 자기들끼리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진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사실 인민은행도 금리 인하를 하고 BOJ가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런 정황들을 보면, 예전에는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하고 나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게 먼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월달에 연준이 좀 금리 인하를 하려고 좀 선제적으로 좀 이 해당되는 국가들 중앙은행들이 좀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세계화 4.0 이 특징이 뭐냐면 자국 중심주의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건데, 결국 이게 이 통화 정책에도 좀 반영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엔화 강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나타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 하락은 어제 오늘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은근히 이렇게 또 나왔던 얘기들 가운데 미국 장이 조금 조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자금들이 신흥국 증시로 올 거다 해서 약간 또 이렇게 기대감을 키웠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그렇게 한번 볼만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유럽장도 빠지고 있고 신흥국도 빠지고 같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 돈이 어딘가 가야 되던데 아니면 어디 돈이 말라가나 싶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좀 신흥국 내에서 기존 비율을 좀 상향한 국가가 있는데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수순으로 갈 걸 염두에 뒀었는데 선제적으로 좀 LPR을 인하한 걸 보면 최근 3년 동안 중국 내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초점을 둔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게 된다고 하면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통화 정책에 대한 여력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국 증시 그동안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올해 상하바 4분기 정도 되면 기존의 박스권을 좀 탈피하면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들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비율을 좀 높이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일시적인 흐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혹시라도 중국 증시의 상승이 연장된다고 하면 좀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인도나 베트남, 멕시코 같은 국가들로 좀 자금들을 옮겨가는 흐름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은 어때요? 채권 시장 앞으로? 사실 연말 정도 이 장기 국채 금리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주식 시장도 좋지만 채권 역시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뭐 늦은 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7월 FMC 전후로 어느 누구도 언더로 내려올 거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고 있는 미국의 물가가 약간은 가소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의 선행지표, 신규 세입자 임대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차를 두고 임대료 지수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물가 둔화폭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채권금리 레벨도 훨씬 더 내려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 좀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비중을 늘려가는 흐름들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한국은행도 무슨 뭐 정책적으로 대응할 만한 여지가 생겼다고 보세요? 한국은행 아마 그 건물에 가보시면 물가 안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현판. 물가 안정을 달성을 했죠. 올해 6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가 지난해 7월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해 7월 최저점 형성하고 이제 물가 추이가 나타날 때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아니면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런 노이즈가 되게 많았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물가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정도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나중에 혹시라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고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면이 좀 부각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미국 중앙은행에 좀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선제적으로 좀 금리 인하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 먼저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 아수라장이 돼버렸는데 한번 문 의원님 지금 이 와중에 한번 8월 대응 전략 내지는 뭐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너무 좀 가혹한 질문인가요? 저희 계속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정민 앵커가 그걸 한번 여쭤볼 타이밍이 됐는데 미안하신가 봐. 네, 저 그냥 유구무원 하고 있었죠. 유구무원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뭐 나올 수 있는 말이 사실 뭐 소나기는 피해야 되고 그거 그렇죠. 아니면 저점 매수, 뭐 저가 매수, 뭐 분할 매수 이런 얘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네요. 저는 국내 증시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봐요. 그러니까 DRAM 가격 추이랑
우리나라 수출 증가의 추이를 나타내는 걸 항상 보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품목별 수출 증가율, 반도체가 되겠죠. 지역별 수출 증가율, 중국이 되겠죠. 연속적으로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금액하고 증가율을 보면 지금 매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추세를 갖고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해외 투자, 특히 미국 중심의 투자는 앞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상황들을 앞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높은 대상으로 스위칭하거나 아니면 사는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 때 좀 좋게 보는 업종이 뭐 반도체, 네. 음식료, 제약바이오, 보험, 화학 이런 것들 얘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국내 증시에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내 증시. 국내 증시, 예.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밸류업 관련돼서는 9월 정기국회 전후로 좀 모멘텀을 받을 여지는 있어서 KB금융, 현대차, 뭐 삼성, 생명 같은 것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으로는 뭐 하나솔루션, CJ제일제당 그리고 어차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네이버나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을 좀 하반기 때 좋을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관련된 종목들도 스위칭을 하는 기회로 좀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또 8월 하반기 좀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